저런 사람한텐 뭐라 해도 소용없어. 그 집 할머니는 망상에 빠진 거야. 남편이 돌아오긴 뭘 돌아와,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있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기다림을 조롱했고 사라진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돌리거나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 할머니 정말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 사람 진짜였대.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 집에 무서운 일이 있었다더라. 똑같은 입에서 전혀 다른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그 반전의 시작은 7년 전 실종된 남편이 문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도 없고 정체도 없고 이름조차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는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말투도 눈빛도 손의 온기마저도. 할머니는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시 살아가면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 단순한 귀환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고도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감정은 남았던 한 남자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그를 끝까지 믿고 기다린 한 사람의 이야기.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완벽하게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걸까요? 이야기의 전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며 방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창가에 걸린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지숙은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벌써 7년, 매일 아침이 똑같이 시작됐지만 그날만큼은 왠지 모르게 낯선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늘 그렇듯 혼자 차려 먹는 아침밥,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TV 뉴스 소리, 그리고 남편이 쓰던 빈 의자. 세월이 흘러도 빈자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지숙은 식탁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지숙의 기억 속에서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을 돌며 그를 찾아다녔고 실종 전단지를 들고 방송국과 경찰서를 수십 번 오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은 냉담해졌고 경찰도 자발적 실종일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마음 한편에 작은 상처로만 남겨둔 채 살아갔습니다. 이웃들도 더 이상 그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그냥 떠난 거 아냐? 하는 말도 들었지만 지숙은 끝내 남편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떠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고 자상했으며 특별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조용하고 평범했기에 그 실종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정원을 바라보던 지숙은 갑자기 느껴지는 묘한 기척에 몸을 굳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고 등 뒤에서 한기가 스며들 듯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봤지만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긴장한 마음을 달래려 커피 한 잔을 내려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던 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싶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 서서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지숙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지만 그 표정과 눈빛, 그리고 서 있는 자세까지도 그리웠던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지숙은 손을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지숙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나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젓더니 아주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분이 아닙니다. 지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너무도 익숙했기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남편이라는 확신이 점점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7년 동안 꿈에서 수도 없이 본 얼굴, 손, 눈빛 모든 것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은 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없다고도 자신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은 지숙이 생각하는 그 남자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숙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 같은 이 순간 돌아온 것 같은 남편, 그러나 정체를 부정하는 그의 말. 모든 것이 엉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진짜 남편이라면 왜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떻게 그토록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마치 오랜 집주인처럼 조용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의 혼란 속에서도 지숙은 그를 밖에 세워둘 수 없었습니다. 문을 다시 닫고 마주 선 채 몇 초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녀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비라도 맞으시겠어요? 남자는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낯선 공간을 살피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듯 침착하게 소파 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지숙은 커피잔을 쥔 채 그의 앞에 마주 앉았고 거실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숙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과 표정, 앉는 자세 하나하나까지도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소파에 앉을 때 다리를 어떻게 꼬았는지, 손을 어디에 올려두었는지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사진 속 장면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숙은 속으로 수십 번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내 남편이야. 하지만 그의 태도는 전혀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낯익은 듯 눈을 깜빡였고 잠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낯설지 않네요.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지숙은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남편이 돌아왔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모순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편이 아니라고 했고 이름도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숙에게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내밀었고 신분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땐 이름조차 몰랐고 자신을 구조한 사람들에 의해 도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 병원에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수소문했고 그러다 지숙의 남편과 너무나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숙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되던 날 그에겐 어떤 이상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잘 다녔고 가족과도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떠날 이유도 신분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이토록 변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숙은 마른 입술을 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연이라 불리는 남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억도 없어요. 눈을 떴을 땐 아주 낡은 병실이었고 간호사들은 저를 김도연 씨라고 불렀습니다. 제 신분에 대한 기록도 없었고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남편과 동일했지만 기억이 없다는 말은 그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말투엔 허세나 연기가 없었습니다. 지숙은 밤새도록 그와의 대화를 반복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말투, 냄새, 행동 하나하나가 머릿속을 휘돌았고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DNA 검사.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동의했고 지숙은 곧바로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를 받아든 지숙은 검지 손가락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 위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는 이영 씨 지숙의 남편과 동일인입니다. 검사지를 바라보던 지숙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혹시 아닐 수도 있다고 기대했던 신락 같은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아무리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분명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결과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 어떤 안도의 표정도 충격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지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됐네요. 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겠군요. 하지만 전 아직 제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말은 지숙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무덤덤할 수 있을까? 아내를 보고도 집을 보고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도연의 눈빛에는 어느 순간부터 미세한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도 이 상황이 두려운 듯 보였습니다. 지숙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조차도 자신이 왜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숙은 도연에게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있으니 당분간은 조카라고 소개하기로 했고 마을 사람들에겐 설명 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도연은 특별한 요구 없이 집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마치 과거의 남편처럼 책을 읽고 정원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숙은 그의 모습을 지켜볼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같으면서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취향도 비슷했고 걸음걸이도 익숙했으며 심지어 웃는 모양까지도 같았지만 무언가 결정적인 한 가지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숙은 정확히 짚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지숙은 도연이 혼자 정원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서자 그는 누군가와 대화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아직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을 다그치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숙은 섬뜩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그가 혼잣말을 하던 얼굴이 익숙한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존재가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숙은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날 밤 지숙은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남편의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깊숙이 넣어둔 앨범, 수첩, 그리고 남편이 가끔 메모하던 작은 공책까지. 그녀는 혹시 그가 반응을 보일 만한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남편이라면 결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물건들, 추억이 가득 담긴 것들. 지숙은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건 우리가 제주도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당신이 썼던 메모장이고. 하지만 도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며 천천히 물건들을 살펴보았고 단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잠시 머뭇거리긴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지숙은 처음으로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가 남편이라는 사실은 이제 명확했지만 남편이 아닌 듯한 그의 행동은 감정의 거리감을 끝내 메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은 돌아왔지만 그 사랑은 함께 돌아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지숙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존재는 분명 남편이었고 검사 결과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와 마주하는 매 순간은 마치 낯선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식탁은 익숙한 공간인데 그의 표정과 눈빛, 말투는 그곳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이질감은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지숙은 남편과 함께했던 기억을 더듬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코를 골지도 않았고 밤에 뒤척이는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식사할 때 즐겨 먹던 반찬도 더는 입에 대지 않았고 오래도록 애정하던 커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남편이라면 틀림없이 좋아했을 것들이 이제는 모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지숙은 조용히 안방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신혼여행, 딸이 태어난 날, 그리고 평범한 저녁 식사까지 남편과의 시간이 가득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뽑아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딸을 안고 웃고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느리게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뭔가요? 그 질문에 지숙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아버지라면 아이의 이름쯤은 본능처럼 기억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연의 얼굴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고 그 눈빛 속엔 어떤 죄책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윤서예요.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이였죠. 어릴 때부터 하루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무릎 위에만 앉으려 했던 아이예요. 도연은 말없이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윤서. 지숙은 그의 입술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였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은 기억에 따른 반응이라기보다는 마치 외워진 주문을 읊조리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따라붙지 않는 무언가 기계적인 느낌. 그날 밤 지숙은 잠에서 깼습니다.
안방이 아닌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어가 거실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도연이 낡은 노트북을 켜두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외국어와 수식들이 가득했으며 어떤 조직의 심볼로 보이는 로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매우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었고 심지어 마우스를 클릭하며 특정 화면을 암호처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숨을 죽이며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가 기억을 잃은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체계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고 그것은 지숙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갑자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잠이 안 오셨나요? 지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낯선 존재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남편이지만 동시에 어떤 계획을 가진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사이 뒤척이느라 거의 잠들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도연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는 차려지지 않았고 그는 두 손을 모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처럼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 커피포트를 올리고 찬장문을 열어 두 사람의 머그잔을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머그잔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연이 돌아온 이후로 사용하고 있는 잔이었습니다. 두 잔을 나란히 올려두고 바라보는 순간 지숙은 묘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겉보기엔 같은 사람인데 그 사이에 놓인 시간과 정체불명의 틈이 둘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지숙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무슨 작업을 하셨어요? 도연은 놀란 기색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뭔가 떠올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낯선 언어가 자꾸 떠오르길래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말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겁게 깔리는 의심이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기억 상실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낯선 언어, 조직처럼 보였던 기호, 감정 없는 대답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흩어져 있었고 지숙은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숙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어머니는 지금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몸은 조금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지숙은 조심스레 사진 몇 장을 꺼내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요즘 다시 연락이 닿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우리 아들 맞네. 근데 눈이 다르다. 저 눈은 예전 같지 않아. 얘가 뭘 그렇게 안에서 보고 살았는지 도무지 짐작이 안 가는 눈빛이야. 지숙은 그 말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아들을 지켜봐 온 시어머니조차 그가 어딘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날 이후로 지나치게 침착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 완벽하다는 것. 그것은 기억을 잃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지숙은 그날 밤 도연의 방에서 몰래 노트북을 살폈습니다. 그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조심스레 전원을 켰고 다행히도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바탕화면엔 눈에 띄게 정리된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하게 기록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짜별로 나뉜 메모 파일과 사진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지숙은 그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정체불명의 기록이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장소, 이름 같은 데이터들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관측, 대상, 경과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파일에는 익숙한 장소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숙의 집 주소, 시어머니가 머무는 요양원, 딸 윤서의 학교 이름까지. 지숙은 머리를 움켜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수집하고 있었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그 기록은 단지 혼란한 기억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나 회복의 의지가 아니라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메마르고 정돈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지숙은 한 가지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편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남편이 아니다. 노트북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뒤에도 지숙은 한참 동안 손끝의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한 그 사람은 단순한 기억상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적은 누군가의 일상을 감시하는 자의 그것이었고, 관측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목적은 가족의 회복이 아닌 감시와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그의 옷차림과 일정한 걸음,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태도는 늘 지숙에게 이상한 감정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고 특별한 대화도 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전날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손끝 하나, 눈동자의 움직임 하나도 예의주시하며 그 안에 숨어있는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식사 후 도연은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생전에도 자주 읽던 고전 문학책이었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지만 지숙은 그 장면에 오히려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늘 그 책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곤 했고 읽을 때마다 늘 눈가가 젖곤 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너무도 차분하고 기계적인 속도로 글을 읽었습니다. 감정도 흐름도 없이 문장을 따라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책 기억나세요? 당신이 윤서한테 이 구절 읽어주면서 울던 거. 도연은 눈길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랬었나요? 전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글이네요. 지숙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감정 자체가 결핍된 사람처럼.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를 몰아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 자신이 누구인지 감추고 있었고 그것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숙은 서울에 있는 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과거 남편이 일하던 회사 동료였던 사람으로 실종 당시에도 수소문에 많은 도움을 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지숙의 설명만 듣고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요? 그럼 실종 전에 그 일이 있었던 것도 기억 못하겠네요. 지숙은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당신 남편이 뭔가 이상했어요. 자주 해외 출장을 나갔고 회사에서도 혼자 몰래 처리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관에서 보내온 서류들을 검토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 일에 연루된 직원들 중 일부는 아예 자취를 감췄어요. 지숙은 입술을 떨며 앉아있던 자리에서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 말은 곧 남편이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뜻했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않은 어떤 일들에 관여하고 있었고 그 일이 그를 사라지게 만든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머릿속을 휘돌았습니다. 지숙은 지인에게서 받은 연락처 하나를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아직도 외국에 머무르고 있고 그가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연락이 닿는다면 실종의 이유뿐 아니라 지금 돌아온 도연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도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창밖 어둠을 뚫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깊고 멀었습니다. 지숙은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숙은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인 좀 만나고 왔어요. 옛날 얘기할 게 있어서요. 그는 아무런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얘기 기억나면 좋을 텐데요. 저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 시절이라는 말을 정확히 집어낸 그 이중적인 말투. 지숙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더 이상 그를 기억을 잃은 남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단지 말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지숙은 용기를 내어 해외에 있는 지인의 연락처로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통화 상대는 남편과 같은 팀에서 일했던 기술자였고
현재는 동남아의 한 외딴 지역에서 생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숙의 이름을 듣자마자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숙 씨 아직도 찾고 있었군요. 그 사람 정말 돌아온 겁니까? 지숙은 대답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네. 돌아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너무 달라졌어요. 그는 그 사람이 맞긴 한데 동시에 아닌 것 같아요. 상대는 긴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상했던 일이죠.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 기억 상실, 감정 없는 반응, 의심스러운 노트북의 기록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는 그것들을 모두 들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원래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둔 거였어요. 뇌파 구조와 기억 데이터 복원 기술, 생체 반응 이식 실험 말하자면 사람의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재구성하려던 시도였죠. 당신 남편은 그 핵심 기술 개발 팀에 있었어요. 스스로 지원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피실험자와 관리자 중간쯤에 서 있었어요. 지숙은 들고 있던 전화기를 강하게 쥐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인간 개조 실험, 기억을 조작하고 감정을 지우는 기술. 그런 일이 남편에게 벌어졌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 그 실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대상이었고 동시에 자신도 그것에 관여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접촉됐을 때 그는 혼자였습니다. 모두가 떠난 이후였죠. 기술을 가지고 탈출했단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지숙은 수화기를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귓가에는 상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가 진짜 당신의 남편인지 아니면 남편의 껍데기를 입은 또 다른 존재인지는 이제 지숙 씨가 판단해야 할 문제예요. 그날 밤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지숙에게 인사를 건넸고 일정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숙은 그가 문을 닫은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도연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남편이었습니다. DNA도 외모도 과거의 흔적도 모두가 그가 맞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고 기억이 없었으며 본능적인 가족애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남편의 틀을 가진 하나의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가 무얼 말해도 진심으로 와 닿지 않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안에서 사랑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지숙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실종되기 전 그녀에게 썼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편지를 써서 미안함을 표현하던 남편의 글씨는 따뜻했고 다정했습니다. 그 손글씨를 바라보며 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그 글씨를 보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읽는 법조차 어색해했습니다.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었지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숙에게 남은 것은 선택뿐이었습니다. 이 낯선 남편을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그리고 그에게 왜 돌아왔는지를 묻는 것. 지숙은 그날 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 그리고 그에게 품고 있던 의심을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토로하기 어려운 이야기였고 경찰이나 기관에 말하기에도 불확실한 증거뿐이었기에 진실은 결국 그에게서 직접 끌어내야 했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을 때 지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선 은은한 스탠드 불빛만이 도연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삼키며 잠시 서로의 존재만 확인하고 있다가 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도연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돌아오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얼핏 보면 설명 같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더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남편. 그런데 당신은 그 기억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딸의 이름조차 외웠을 뿐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대체 당신은 누구죠?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고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져 방 안의 공기조차 무거워졌을 때 그는 마침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알던 사람은 맞습니다. 적어도 처음엔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겁니다. 지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감정을 곱씹으며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 선택이 뭔데요? 도연은 조용히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 기억은 다시 짜여졌습니다. 불완전한 복원, 인위적인 배열 그리고 감정은 제거되었습니다. 감정이 있으면 판단이 흐려진다더군요. 제가 돌아온 이유는 이 집의 구조를 다시 확인하고 제가 남겨둔 흔적들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지숙을 깊은 충격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단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기록, 실험에 사용된 기술 혹은 또 다른 단서들. 그는 과거의 기억을 잃은 채로 돌아온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지워진 상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숙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심장은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 부르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 있었고 그녀를 사랑하던 감정은 실험실 안의 설계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단지 작업 공간이에요? 우리 딸이 당신에겐 그냥 대상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시 들어온 순간 이 집의 냄새, 공기,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설명할 수 없는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감각이 기억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당신이 들어오던 순간 문틈으로 들어온 비누향을 맡았을 때 아주 짧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숙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도 품지 않았습니다. 감정이란 건 찰나의 오류로 존재해서는 안 되었고 그것이 사랑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이면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평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듯한 발걸음 소리도 완전히 낯선 의도 같은 것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이다. 하지만 그가 남편이었던 시간은 끝났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남편의 얼굴을 한다른 존재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지숙은 도연의 모든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속 의심만 품은 채 그를 받아들여 보려 했다면 이제는 감정을 완전히 지운 채 그를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집안에서 머무는 동선, 바라보는 장소, 문을 여는 방식, 심지어 TV 리모컨을 잡는 손의 방향까지. 남편이라면 자연스럽게 드러났을 행동들이 어느 순간부터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느껴졌고 모든 행동은 의미를 가진 기호처럼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 도연은 홀로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조경용 가위를 들고 있었고 정원 가장자리에 묘목가지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평범한 중년 남편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지숙은 낯선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정원을 가꾸던 남편은 꽃을 자르기보다 손으로 흙을 만지며 돌보는 편이었고 나무를 자를 때도 절대가지를 이리도 정직하게 수직으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도연은 무언가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꽃을 돌보는 것이 아닌 데이터처럼 정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숙은 문득 그의 방 안에 있었던 노트북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기록 폴더 외에도 접근하지 못한 숨겨진 파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외출한 틈을 타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USB 하나를 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 구조를 다시 확인하던 중 시스템 속 깊은 곳에서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단순히 1이었고 접근하려 하자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암호를 추측하다 불현듯 하나의 단어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YONSEO. 입력이 통과되며 폴더가 열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짧은 영상 파일 하나와 여러 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었습니다. 지숙은 망설임 없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도연안이 실종되기 전에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은 다소 어둡고 오래된 촬영 방식이었지만 그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조용히 말하는 장면은 선명했습니다. 이 기록은 나를 위해 남긴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면 혹은 내가 아니게 된다면 이 파일을 통해 나 자신을 기억하길 바란다. 지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의 그는 진심 어린 눈빛이었고 말투에도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목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실험에 들어간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감정과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나는 자원했다. 이유는 단 하나, 윤서와 지숙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들이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내가 그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했고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지숙은 입을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알면서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실험에 참여했고 그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를 지워버렸습니다. 기억도 감정도 사랑도 모두.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숙은 황급히 USB를 뽑아 손에 감쌌고 노트북을 닫은 채 평온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지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정리 좀 했어요. 당신 옷 서랍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무표정한 눈빛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지숙은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뭔가를 느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서로가 알고 있는 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숙은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가기로. 그리고 남편을 되찾기 위해 그가 잃어버린 감정을 되돌려놓기 위해 움직이기로. 지숙은 남편이 남긴 영상의 여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가 그토록 침묵해온 이유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실험의 도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과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다 자신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지숙은 더 이상 그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곁에 머물며 그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진짜 남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 남편이 좋아하던 원두 향을 진하게 풍겼고 예전처럼 뉴스 채널 대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딸 윤서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그와 나눴던 오래된 편지도 서랍에서 꺼내 곁에 두었습니다. 일부러 말을 걸거나 기억을 유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지금 여기가 당신의 자리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변화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숙은 그가 전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물끄러미 숟가락을 내려놓고 멈칫하는 순간이 늘었고 하루는 갑자기 뜨거운 국을 한 입 먹은 후 눈을 질끈 감고 식탁 위에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조용한 몸짓 속에 지숙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연이 지숙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컵에 물을 따라 마시던 지숙 옆에 섰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느리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냄새, 이 공기 그리고 그 잔소리 같던 음악. 전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숙은 컵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이 조금 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떠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정은 분명 낯선 게 아니에요. 아마도 기억보다 먼저 느껴졌던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숙은 그의 말에서 신락 같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기억은 조작되고 삭제될 수 있지만 감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는 지금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 안 어딘가에는 여전히 남편이 있었고 그 흔적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침대마 서랍 속에 깊이 감춰뒀던 오래된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실종되기 전 남긴 음성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상을 담은 것이었고 딸 윤서에게 들려주려고 만든 짧은 동화와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파일을 거실 오디오에 연결해 틀었습니다. 낮은 숨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서야, 이건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야. 오늘도 잘 자고 아침엔 꼭 엄마한테 뽀뽀하기야. 지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도연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순간 녹음 속 남편의 마지막 인사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숙, 미안해. 항상 고마웠어. 그 순간 도연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강하게 자극된 듯 숨을 크게 몰아쉬었고 갑작스레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다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의자를 짚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런데 그 목소리, 그 말투, 그건 분명. 말을 잇지 못한 채 도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내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거실 한쪽 스피커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되찾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안에서는 감정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숙은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 중 멈칫하는 순간이 늘었고 사물에 손을 댈 때 멍하니 그 물건을 오래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대상도 특별한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이제는 그가 보는 것들에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의식하진 않아도 그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숙이 시장에 다녀와 장바구니를 식탁에 올려놓을 때였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반찬통이 떨어졌고 그 통은 딸 윤서가 어릴 적 미술 시간에 만든 스티커가 붙은 것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지숙은 급히 그것을 주우려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달려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다치실 뻔했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지숙은 그 속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무표정하게 지나쳤을 상황이었지만 지금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고 그 작은 행동이 지숙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숙은 오랜만에 도연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있던 손을 무릎 위로 내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꿉니다.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데 그 속에서 저는 어떤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름은 들리지 않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꿈입니다. 지숙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찻잔을 들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가 혹시 저였으면 좋겠네요. 도연은 찻잔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미소였습니다. 아주 작고 어색한 그러나 명확한 변화였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은 의심할 수 없는 신호였고 지숙은 더 이상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단지 기억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 감정이라는 우회를 통해 다시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숙은 도연과 함께 오래된 옥탑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자주 머물던 작업 공간이었고 실종 이후 줄곧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박스들을 하나씩 꺼내며 도연은 무언가를 찾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노트 조각이었고 그 안에는 한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난 기억을 잃었겠지. 하지만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기를. 그 문장을 읽은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아득한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멀어졌습니다. 지숙은 그 옆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글씨 당신이 쓴 거예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문장, 이 필압, 이 종이의 냄새까지도 전부 낯설지 않아요. 이건 제가 남긴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지숙은 처음으로 마음속에 새어들어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완벽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감정과 존재는 분명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었으며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옥탑방에서 내려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지숙 씨, 제가 당신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말에 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아닌 마음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후로도 도연은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익숙한 것들을 손으로 만져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더듬듯 조심스럽고 천천히 무언가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고 감정 표현은 극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지숙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그건 기계적으로 움직이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고 자신을 잃었다가 조금씩 되찾는 이의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먼저 일어나 주방에 있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무심코 내뱉듯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거 처음이네요.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당신이 좋아하던 커피 향이 기억은 안 나지만 아침 햇살이랑 이 향이 어울렸던 느낌이 어렴풋이 났어요. 그의 말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했고 지숙은 그 말 한마디에 오랜 기다림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직접 떠올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감각들을 통해 스스로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넣어준 데이터나 설정이 아니라 스스로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본인의 진짜 조각이었습니다. 지숙은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함께했던 아침의 풍경이 조심스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지숙에게 함께 바다를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바다는 그들이 결혼 초기에 자주 찾던 곳이었고 특히 남편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갔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지숙은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챙겨 낡은 승용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땐 해가 막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수면에 반사되며 바람과 함께 출렁이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도연은 신발을 벗은 채 모래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 바다소리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지숙은 그의 옆에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모래에 손을 댄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불쑥 손을 뻗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이 바다에서 당신이 울고 있었던 기억이 아주 흐릿하게 목소리랑 손이 떨렸던 느낌까지 다는 아니지만 분명 기억나요. 지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없어지고 난 그날 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불러줬던 노래, 그 파도 소리 너무 그리웠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내가 왜 떠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는데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여기 오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오고 싶었어요. 그의 고백은 기억을 되찾는 것 이상의 울림을 줬습니다. 그는 기억 이전의 마음을 따라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온 것이었고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바닷바람이 쌀쌀하게 불기 시작했을 무렵 도연은 갑자기 지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숙 씨, 만약 제가 모든 걸 기억해도 그 기억이 지금의 저와 너무 다르다면 그때도 당신은 저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지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의 당신도 그때의 당신도 모두 내 남편이에요. 당신이 마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는 다시 기다릴 수 있어요. 도연은 처음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예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도 좋았습니다. 그가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였기에 지숙은 충분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돌아온 후 도연은 이전보다 훨씬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마당에서 흙을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노을을 오래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지숙은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그의 안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지숙에게 작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내 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검은색 수첩 아직 있나요? 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당신이 돌아온 날 이후로 그 자리에 그대로 뒀어요. 그 수첩은 도연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까지 기록을 남기던 것이었습니다. 지숙은 그것이 단순한 일정 정리용인 줄만 알았지만 최근 그 안에 무언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그 수첩을 들고 방 안에서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읽고 있었고 지숙은 문을 열지 않은 채 거실에서 그 불빛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도연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긴 침묵을 뚫고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 기억났어요.
정확히는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것들이 갑자기 맞춰진 느낌이에요. 지숙은 조용히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사라졌던 건 의도된 일이었어요. 단순히 실험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기술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실험의 정식 책임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술이 군사적으로 활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순간부터 나는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숙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연의 말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대상이 되겠다고 자원했어요. 실험에 참여해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파괴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약물은 내가 직접 설계했고 내 의식 일부를 보관한 장치가 내 방 노트북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회복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남겨져 있습니다. 지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했던 거예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과 윤서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지우고 도망치듯 사라졌고 기억을 되찾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다는 전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기억은 사라졌는데 당신은 기억나지 않았는데 감정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지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순간 도연은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실험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남깁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감정이 따라오지만 동시에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가끔 심장이 이상하게 뛰어요. 그 부작용이 진행된다면 오래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숙은 그의 말을 들으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그가 돌아왔는데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 돌아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느리게 흐르고 있었지만 지숙은 그 느린 시간조차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억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숙은 하루하루를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갔습니다. 도연이 기억을 되찾은 대신 신체 기능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지숙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고 겉으로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어 보였지만 지숙은 그의 걸음이 가끔씩 어긋나거나 고개를 감싸지며 미세한 통증을 참아내는 모습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사실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원을 돌보고 오후엔 과거의 기록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남은 시간을 알기에 하루하루를 정갈하게 채워나가고자 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숙은 그런 그의 옆에서 말없이 곁을 지켰고 때로는 그가 기억해낸 과거 이야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도연이 오랜만에 윤서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서에게 편지를 써야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가 기억하지 못한 시간 동안 얼마나 그녀가 자랐는지를 직접 적어 남기고 싶어요. 지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는 아버지를 기억하니까요. 며칠 뒤 도연은 조심스럽게 윤서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줄 써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지만 점점 손이 익숙해지며 긴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 속엔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아직 다 전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숙은 책상에 앉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낸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편지가 완성된 날 밤 도연은 그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할 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나예요. 이 글만은 누가 조작한 것도 아니고 남겨진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당신 아빠가 쓴 글이에요. 지숙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손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꼭 잡고 오랜 침묵 끝에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돌아온 이유가 이제야 분명해졌어요. 가족이 날 기억하길 바랐고 나도 다시 누군가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기억은 잃어도 마음은 지워지지 않길 바랐던 그 말 한 줄이 나를 여기까지 이끈 거였네요. 그는 말없이 웃었고 지숙은 그 미소가 몇 년 만에 보는 가장 사람다운 표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지숙은 도연의 상태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아침을 먹다 말고 갑작스럽게 숨을 몰아쉬었고 손을 떨어뜨리며 식탁에 의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해진 얼굴과 차가운 손끝에 지숙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도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지숙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이젠 숨기지 말아요. 당신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도 알아야 해요. 그날 저녁 도연은 지숙을 데리고 자신이 숨겨두었던 파일이 담긴 외장 하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그가 직접 작성한 신체 데이터와 실험 후유증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고 체내에 삽입된 추적장치, 뇌파 패턴의 변화,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이상 반응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자료를 읽는 내내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단지 마지막으로 사람으로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당 의자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었고 고요한 정적이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듯 둘 사이를 감쌌습니다. 도연은 지숙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어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또 기억을 잃거나 감정이 사라지더라도 난 그때처럼 다시 돌아갈 거예요. 당신이 있는 이 집으로. 지숙은 그의 손을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사라져도 이 집은 당신의 자리로 남을 거예요. 당신이 지워지지 않도록 내가 기억할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엔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으로서 모든 걸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라질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도연은 이전보다 더 잦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식사량도 줄었고 목소리도 조금씩 잠겨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조용히 담담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숙은 그런 도연을 지켜보며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이제 더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남편이라는 존재로 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기억을 되찾은 이후 처음으로 딸 윤서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지숙은 그 요청을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현재 대학에 다니며 타지에서 자취 중이었고 실종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지만 그녀 역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리움과 질문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지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숙은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아빠 돌아오셨어. 수화기 너머로 긴 정적이 흘렀고 윤서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정말이야? 지숙은 길게 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지금 많이 아프셔. 하지만 네가 오면 꼭 알아보실 거야. 기억이 완벽하진 않지만 마음은 돌아오셨어. 이틀 뒤 윤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숨만 몰아쉬다 문을 열었고 거실에 앉아있던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침묵이 거실을 뒤덮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연보다 더 낯선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와 앉았습니다. 기억나요? 제 얼굴.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보다 더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네가 울던 얼굴, 웃던 얼굴, 잠들던 모습까지. 기억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있던 너였어요. 윤서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떨구더니 아주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고 지숙은 그런 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윤서는 아버지가 없던 시간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셋 사이에 흐르던 공기는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완전한 기억이나 완전한 화해가 아니었지만 감정은 진심이었고 그 감정은 서로를 조금씩 당겨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은 몸 상태가 크게 악화되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병원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나는 그냥 환자일 뿐이겠죠. 이 집에서 가족으로 남고 싶어요. 끝까지. 지숙과 윤서는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했고 도연은 익숙한 이불, 익숙한 창문 아래에서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손에 펜을 들고 윤서에게 짧은 글을 써주곤 했습니다. 그 글들엔 긴 설명도 거창한 조언도 없었습니다. 단지 사람으로서 남기고 싶은 마음의 조각들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조용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감싸던 순간 도연은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은 지숙의 손을 살며시 쥔 채였고 입가엔 마지막 인사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기억보다 감정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지숙은 그 손을 꼭 붙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서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끝내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으로, 아버지로, 사람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그들 곁에 머물렀습니다. 영원히.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도연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아직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고 창문 아래 작은 테이블엔 그가 마지막까지 쓰던 펜과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숙은 매일 아침 그 방의 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었고 햇빛은 여전히 그를 찾아오는 듯 따뜻하게 방 안을 감쌌습니다. 윤서는 며칠간 집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고요한 분위기 속에 어색하게 앉아있곤 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흔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얼굴, 책장 한켠에 놓인 그가 읽던 책들, 수첩에 남긴 메모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억은 오래 지났지만 감정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도연의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단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힘이 다 빠진 듯 부드러웠습니다. 지숙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끝내 사람으로 남았어요. 나한텐 당신은 끝까지 남편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숙과 윤서는 나란히 앉아 도연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외장 하드를 연결했고 도연이 남긴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엔 윤서에게 전하는 짧은 영상도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영상 속에서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 하지만 난 결국 너를 기억해냈고 그게 날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너는 내 자랑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의 인생에 내가 남긴 흔적이 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대신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든 기억이었으면 해. 사랑한다. 윤서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을 깨물며 눈동자를 고정시킨 채 긴 호흡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기억할게요. 아빠의 방식대로. 며칠 뒤 지숙은 도연의 옷가지와 물건 일부를 정리하며 작은 상자 하나에 그의 물건을 모았습니다. 그 상자엔 수첩, 시계, 책 한 권, 그리고 윤서가 어릴 때 그려준 그림이 담겼습니다. 그것은 도연이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가장 조용한 기록이었고 지숙은 그 상자를 집안 가장 밝은 곳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날처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지숙은 커피를 내리며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따뜻함이 먼저 다가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사랑은 머물렀습니다. 기억은 흐릿해질지라도 감정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숙은 오늘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하루가 여기 있어요. 도연이 떠난 뒤로 집안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남긴 물건들은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그를 기다리는 사람의 시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정원 쪽으로 눈길을 보내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커피 향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녀는 도연이 남긴 마지막 영상을 휴대폰에 담아갔고 종종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목소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담담하게 행동했지만 방 안에 홀로 앉아 그 영상을 틀면 여전히 목이 메이곤 했습니다.
지숙은 남편과의 시간이 남긴 여운을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남은 것들을 삶의 일부로 품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옷 한 벌은 옷장 한쪽에 걸어두었고 책상 위엔 그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마다 그 책장을 쓰다듬는 손끝에는 슬픔이 아니라 고요한 안녕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숙은 도연이 생전에 다녀오고 싶어 했던 작은 사찰로 향했습니다. 바다 건너 언덕 위에 있는 조용한 절이었고 예전엔 가족 여행지 후보로만 이야기되다 끝내 가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그 길을 걸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같이 오네요. 내가 조금 늦었죠. 절 앞마당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 앞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며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봄과 여름의 경계에 선바람은 따뜻했고 마치 누군가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떠미는 것처럼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반찬 몇 가지를 담았고 그 옆엔 윤서가 전날 남긴 메모를 접어 함께 넣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잘 살게요. 조금 그리울 뿐이에요. 지숙은 그 종이를 들여다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숙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습관처럼 2사람분의 식재료를 담고 나서야 다시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젠 나 하나면 되죠. 그래도 가끔 둘이 먹는 꿈도 꿀 거예요. 그날 저녁 집 거실 한켠에 남편의 노트북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자동 백업 시스템이 남긴 로그 하나가 새로 떠올랐고 화면엔 완료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숙은 그것을 보며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무언가 완전히 끝난 느낌이었고 그것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도연은 없었지만 지숙의 삶에는 여전히 그가 남겨둔 조각들이 곳곳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지우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그를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이별이었고 그 안에서 충분히 사랑했으며 끝내 그를 보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서는 다시 학교로 돌아간 이후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조용히 앉아 필기를 하면서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고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그녀를 보고 걱정스럽게 물으면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한텐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수업을 마친 어느 날 윤서는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꺼내어 기숙사 책상 한편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사진은 어릴 적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먹던 날 찍힌 것으로 희미하게 빛바랜 색감 속에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서는 그 사진 옆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나는 기억할 거야. 감정부터 시작했던 아빠를. 지숙은 여전히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윤서가 같이 있는 날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조용함이 익숙해졌습니다. 마당에는 봄꽃이 지고 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화단 한쪽에선 그가 심어두었던 국화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지숙은 매일 아침 그 꽃 앞에 물을 주며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덕분에 올해 꽃이 더 오래 가네요. 윤서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어느 날 지숙은 도연이 남긴 메모와 음성 파일들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엔 도연이 자문자답하듯 혼잣말을 남긴 파일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기억보다 깊다. 그걸 선택한 게 맞았을까? 난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내 마음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해줘. 그 짧은 말이 지숙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가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각오를 했는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무거웠던 책임감 대신 조용한 존중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의 선택이 정답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움직였고 결국 그 사랑이 그를 사람으로 남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지숙은 동네 복지관에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도서 정리를 도왔고 어느 날엔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쓰라는 요청에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아주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람은 다시 돌아와 내 삶에 머물렀습니다. 기억은 모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감정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매일 그 사람과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글은 복지관 게시판에 조용히 붙었고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그 글 직접 쓰신 거예요? 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해는 충분했습니다. 지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사랑은 아주 다양한 얼굴로 이 세상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도연이 떠난 이후 지숙은 슬픔보다 감사를 더 자주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보낸 시간도 떠나보낸 시간도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그 짧은 순간까지도 모두 의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가 남긴 마음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지숙은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어느 날 윤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던 날 수업을 마치고 기차역으로 향했고 오랜만에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장판 냄새, 거실에 걸린 커튼의 주름, 마당을 가득 메운 해바라기.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신발을 벗고 문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기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숙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딸을 보고 반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미리 말이라도 하지.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오고 싶었어요. 집이 보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 후 윤서는 도연의 방에 들렀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햇빛은 방 안으로 조용히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그가 마지막으로 쓰던 수첩이 여전히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살며시 손을 얹은 윤서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책상에 펼쳤습니다. 대학 수업에서 제출했던 짧은 에세이의 일부였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기억과 남겨진 감정. 교수는 코멘트에 감정의 흐름이 섬세하다고 적어주었고 윤서는 그 평가를 읽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감정의 흐름은 그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건네받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고 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그 목소리. 윤서야, 내 안엔 내가 남긴 게 있어. 그게 너를 지켜줄 거야. 그녀는 눈을 떴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믿어. 그날 밤 윤서는 오랜만에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방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고 짧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릴 적 공원을 걷고 있었고 아버지가 옆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미소를 지으며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미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억 속의 아버지가 아닌 감정 속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가 가꿨던 화단으로 향했습니다. 피어있는 국화 한 송이 앞에 가만히 앉아 메모지를 하나 꺼내 적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저에게 왔고 저는 이제 제 감정으로 살겠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 종이를 화분 아래 살짝 묻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쪽지였지만 그녀에겐 사랑을 계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흔적을 삶 속에 놓아두었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만의 기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지숙은 작은 상자를 들고 마을 뒤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하늘은 맑게 갠 채로 단풍이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상자 안에는 도연의 유품 중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은 수첩, 오래된 시계, 마지막 편지, 그리고 윤서가 아버지에게 남긴 메모 한 장. 언덕 위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작은 납골 쉼터가 있었고 지숙은 그곳 한편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젠 진짜 안녕을 말하려 해요.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 다 잘 지켜지고 있어요. 윤서도 강한 아이로 자랐어요. 당신 없이도 잘 웃고 잘 견디고 있어요. 그녀는 상자 안에 손을 넣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엔 도연이 남긴 글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나는 사라질 수 있어도 우리의 감정은 남아야 한다. 지숙은 그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그렸습니다. 아주 조용한 낮은 톤의 목소리. 지숙,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 말처럼 도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억보단 감정으로 남았고 지숙의 일상과 윤서의 삶 속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숙은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조용히 섰습니다. 국화는 이미 지고 있었고 마른 잎들이 땅 위에 떨어져 조용한 바스락거림을 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단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마음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는다. 지숙은 그 종이를 작은 돌 밑에 살며시 눌러두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 돌 위에 낙엽 하나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닌 정리된 마음이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고 찻잔에서는 도연이 좋아하던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지숙은 창가에 앉아 그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신 후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지금도 듣고 있죠? 나는 매일 당신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움이 아니라 함께했던 감정을 살아내는 방식으로요. 그녀는 다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오래된 기억은 바람을 타고 창틈으로 흘러들어왔고 지숙의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젠가 다시 사람을 불러온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을 되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기다린 가족의 시간이 여러분께도 잔잔한 울림으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잠시라도 느껴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